한번 살펴볼게요. 질문들이 쭈루룩 있으니까요. 저는 2021년 텍스 리턴 22년 4월에 마쳤습니다. 오버페이에서 돌려받을 금액이 제법 되는데 60일이 더 필요하다라고 계속 기다리는 메일이 왔습니다. 똑같은 메일만 몇 달에 한 번씩 봤는데 더 필요한 서류는 없다고 합니다. 이제 22년 텍스 보고할 시즌도 다가오고 그때도 똑같이 텍스 리턴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저는 계속 기다려야 하나요? 60일 더 필요하다는 게 아마 IRS로부터 받은 거니까요. 계속 기다리는 게 맞아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없고요. 그러니까 혹시 사기성 메일 아니냐라고 우려하는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때는 사실 방법이 있긴 한데 모든 납세자들이요. 본인의 텍스 페이먼트 히스토리라던가 예납을 얼마 했건 과거의 나의 텍스 리턴의 어떤 트랜스크립트라고 하잖아요. 그 기록들을 다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근데 아마 일반인들은 잘 활용하시지 않죠. 여전히. 그러나 온라인에 내 그 IRS에 들어가서 내 온라인 계정을 만들어서 거기에 액세스를 하면요. 내 과거의 그 정보를 거의 한 10여 년치를 쭉 볼 수 있거든요. 거기에 내가 접수가 됐으면 접수됐습니다라는 게 나와요. 그리고 접수가 안 됐으면 이러이러한 사유로 아직 안 됐다라는 게 나오니까 그거를 또 추가로 확인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60일 레터가 아주 뭐 언커먼한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22년도 신고가 이 레터로 인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거나 뭐 그런 건 아니니까 걱정하실 건 없습니다. 다만 이제 뭐 리펀드 금액을 못 받아서 우려 그런 거라면 기다려야겠죠. 그 다음에 22년 이베이 판매 대금 1099K와 회사에서 받은 1099 미셀레니어스 포함해서 합계 금액이 4만 불입니다. 자동차 마일리지 공제 후 남는 금액이 24,000불일 경우 22년 부부 기본 공제액이 25,900 내야 할 소셜 텍스, 소셜 시큐리티 텍스는 다른 비즈니스 세금이 있나요? 4만 불이니까요. 마일리지 공제라는 거는 아마도 그거겠죠. 비즈니스 용도로 쓴 자동차에 대해서 실제 발생한 비용으로 공제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IRS가 규정해준 그 금액만큼만 정말 실비 따지고 이런 거 귀찮으니까 안 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마일리지 공제라는 건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그러면 4만 불에서 비용 처리해서 비용 뭐 26,000에서 24,000 남는다라는 얘기잖아요. 24,000불이라는 게 나의 넷 인컴이니까 여기에 기본 공제액이 25,900이면 당연히 텍서블 인컴은 없으니까 세금 낼 건 없겠으나 이 금액 요게 아마도 스케줄 C상의 인컴일 텐데 여기에 소셜 시큐리티 텍스는 붙겠죠. 3번 일반적으로 비즈니스 공제 중에 자동차 비용 지금 또 나오네요. 표준 마일리지 요율 방식 또는 실비 방식 스탠다드 마일리지 레이트 메서드, 액츄얼 익스펜스 메서드가 있는데 실비 방식을 할 경우 페이먼트 없는 차에 대해서 수리비나 보험비도 공제 가능하냐. 이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표준 마일리지라는 것이 결국 내가 비즈니스 목적으로 차량을 쓰면 로그 쉿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예 정말 비즈니스 목적으로만 회사에 두고 다른 사업장 가거나 고객 방문할 때만 쓰는 그런 차면 또 다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비즈니스 목적으로 몇 월 며칠 얼마만큼 몇 마일을 어디 가느라고 썼다라는 걸 다 로그 쉿으로 업데이트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마일리지가 나올 텐데 표준 마일리지 요율 방식은 이 마일리지 곱하기 IRS가 정해준 요율을 곱함으로써 이거 나 비즈니스 비클에 쓴 비용이에요 라고 클레임하는 그 방식을 말하는 거고요. 좀 더 심플하겠죠. 실비 방식이라는 건 그거 아니라 내 차량 정말 쓴 만큼 발생한 거 있잖아요. 기름값, 시면 기름값, 수리비, 보험비 뭐 이런 거 다 실비로 하는 건데요. 복잡하지만 더 많은 걸 챙길 수도 있겠고 뭐 선택 사항인 거예요. 페이먼트가 없는 차 이미 다 페이오프가 됐다는 얘기겠구나. 그랬을 때 수리비 보험비도 공제 가능하냐? 어떨까요? 가능하죠. 페이먼트하고 상관없이 내가 비즈니스로 썼으니 비즈니스 운영 차량에 대해 발생한 유지비를 내가 실비 방식으로 한다 그러면 당연히 공제 가능하다. 자 4번 텍스 보고를 터보텍스를 이용해서 직접 소셜 시큐리티 넘버를 넣고 해왔는데 LLC를 하나 설립해서 LLC 수입도 같이 보고를 하려 한다. LLC는 개인 텍스 보고하듯이 하고 스케줄 C에 관련 내용 적으면 된다고 하는데 그럼 LLC 텍스 아이디 적는 곳이 따로 있나요? 수입금에 대해 텍스 아이디로 1099을 받는데 텍스 아이디와 제 소셜 넘버가 연동되어서 IRS 보고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처음으로 텍스 아이디를 보고하게 되니 혹시나 실수할까봐 두렵다. 이분이 지금 말씀하신 거는요. 개인 세금 보고하듯이 한다는 말이 아마도 싱글 멤버 LLC라 그래서 혼자 그러니까 멤버죠. 멤버 LLC의 멤버 주주가 한 명인 그런 경우를 말합니다. 그랬을 때 연방 세법상 IRS죠. IRS
신고할 때는 이걸 마치 직접 개인 사업하는 것과 똑같이 인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LLC를 통해서 내가 비즈니스를 하기 때문에 상법상으로 LLC의 법인격은 인정을 받는데 주주가 혼자이다 보니까 세법상으로는 그냥 disregard 한다는 얘기예요. 별도의 엔터티로 인정 안 하고, 물론 인정받는 방법도 있어요. 내가 그 LLC를 체크더박스라고 해서 법인격을 갖는 것으로 내가 체크하고 선택할 수 있는데 그런 거 안 하면 개인 비즈니스하고 똑같이 신고하시면 돼요 라고 하는 거죠. 뭐 나쁜 것도 아니고 편의상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스케줄 C에 보고하는 거 맞냐? 맞겠죠. 그리고 LLC 텍스 아이디 적는 곳은 따로 있냐? 스케줄 C를 보시면요, 여전히 적는 곳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감안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려하실 건 아니고요. 보통 이제 텍스 아이디를 받는 이유는 앞서 얘기했었던 그런 리타이먼트 플랜을 내가 따로 채택을 해서 하거나 아니면 뭐 페이롤이 나가거나 그런 경우에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뭐 혼선이 있을 일은 없으니까요. 그렇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적는 란이 있어요. 내 소셜 시큐리티 넘버도 넣고 텍스 아이디 넣는 란이 스케줄 C에 있습니다. 금년에 시민권자인 아들로부터 30만 불가량의 금액을 받는다. 증여 형식이라고 하네요. 15,000불까지는 보고가 필요 없고 그 이상일 경우는 보고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저는 15,000불 이상 증여를 받는 거니 보고를 해야 되는데 증여 세금 관계가 궁금합니다. 저도 시민권자입니다.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라고 했네요. 이거는 지금 아드님으로부터 30만 불을 증여받는 거예요. 부모님이. 그러면 아들도 시민권자라는 거잖아요. 미국에서의 증여 상속세법은요, 주는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을 한다는 거죠. 한국과는 조금 다른데 뭐 한국 얘기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랬을 때 내가 주는 사람, 증여자로서 미국 사람이면 시민권자니까 미국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어디에서 증여를 진행하건 간에 무관하게 과세가 됩니다. 미국 정부는 과세 권한을 갖는 건데, 그러나 우리가 라이프타임 익셈션이라고 해서 평생에 걸쳐서 내가 증여 또는 상속할 수 있는 그 누적 금액의 어떤 면세 금액이 있다는 거죠. 그게 지금은 1200몇만 불이 좀 넘고요. 2023년부터는 거의 1200만 불 후반대, 1300만 불에 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2025년도 때 이 금액이 세법이 바뀌지 않으면 500만 불 플러스 뭐 인플레이션이 반영된 금액으로 조정되기로 되어 있고요. 또는 그 전에라도 뭐 높낮이에 따라 더 올라갈 수도 있겠고 낮을 수도 있고 세법은 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행법은 아무튼 라이프타임 익셈션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결국 그 말은 시민권자인 아들로부터 30만 불을 증여 받을 경우에 이 시민권자인 아드님이 그간 지금까지 평생 동안 걸쳐서 증여한 금액이 1200만 불이 넘지 않으면 또는 1300만 불이 넘지 않으면 이 30만 불은 최종적으로 과세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분이 15,000불까지는 보고가 필요 없다라고 얘기한 거는 뭐냐면요, 이게 조금 복잡한데 뭐 아주 복잡한 건 아닙니다. 내가 주는 사람이고 홍길동 씨가 받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뭐 홍길동 씨도 있고 김철수 씨도 있다고 할게요. 그러면 내가 이 두 분한테 누구한테 주건 간에 내가 주는 사람 입장에서 누적된 증여 금액이 1200만 불이 안 되면 과세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 카운트하기 전에 받는 사람 기준에서 따지는 게 있어요. 받는 사람 기준에서 16,000불인데요. 그 금액까지는 나의 이 라이프타임 익셈션이라는 것을 쓰지도 않는다는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내가 홍길동과 김철수가 있는데 이 두 분에게요, 각각 16,000불씩 증여를 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애초에 이게 나의 라이프타임 익셈션을 쓰지도 않고 받는 사람 1인당 16,000씩은 다 빵빵빵 만들어줄 수 있잖아요. 빼기 16,000 해주니까. 그러니 나는 과세를 위해 카운트해야 되는 증여 행위 자체가 없었던 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내가 홍길동, 김철수에게 3만 불씩 줬다고 쳐요. 그러면 나는 홍길동 씨에게 14,000불, 3만 불 빼기 16,000에서 14,000불, 김철수 씨에게 14,000불을 했고, 이 합계인 28,000불이 나의 라이프타임 익셈션을 써먹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것만큼 뺀 잔액이 다음 해로 넘어가는 라이프타임 익셈션 금액의 잔액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15,000인데 16,000을 넘으면 보고는 해야 돼요. 우리가 증여세 신고서를. 왜? 그만큼 내가 소진을 했으니까. 결과적으로 그 해에 나오는 세금은 없을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민권자인 아들이 과거에 누적된 증여액이 지금 이와 똑같은 방식으로 계산한 1,200만 불 넘지 않는 이상 증여세를 부담하게 되는 상황은 없을 거다. 그러나 받는 사람 1인당 16,000불이 넘을 때에는 그거를 증여세 신고서는 신고해야 된다. 왜?
결국은 내가 라이프타임 exemption을 쓰니까 그걸 기록으로 남겨야 되는 의무가 납세자에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그 내용을 가지고 저는 1,500만 불 이상이 보고해야 되는데 여기서 맞는 말인데 yes and no예요. 왜냐하면 저가 아니죠. 이 받으시는 부모님이 아니고요. 주는 사람, 시민권자인 아들이 주는 사람으로서 본인의 증여 행위에 대해 신고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증여 세금 관계가 궁금하다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고요. 저도 시민권자입니다. 뭐 받는 사람은 시민권자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받는 사람이 시민권자냐 아니냐가 중요한 상황은 언제? 주는 사람이 해외에 있는 외국인으로서 외국의 자산을 증여할 때, 그리고 나는 미국 사람으로서 그런 증여를 받을 때 정보 보고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예컨대 내가 한국에 부모님이 계시고요. 나는 미국에 있는 미국 사람인데 한국에 있는 부모님이 한국에 무슨 부동산을 저에게 증여했어요. 미국에 있는 미국인에게. 그러면 미국 정부는요, 이거 과세 못해요. 왜? 증여자를 기준으로 본다 그랬죠. 증여자가 외국인이잖아요. 그리고 해당 자산이 외국에 있단 말이죠. 그러면 미국 정부는 과세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비과세 거래인데, 그런데 증여를 받는 사람이 미국 사람이잖아요. 근데 증여를 받는 사람이 이와 같은 증여, 해외에서 외국인으로부터 증여를 받는데 그 금액이 일정 금액, 10만 불인데요. 이상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거래에 대해 정보를 보고해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과세는 아니에요. 세금은 안 나오는데 그와 같은 증여를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정보를 보고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영주권자로서 10여 년 이상 미국에 살면서 세금 보고를 해왔다. 올 여름에 한국에 들어가서 취업을 했다. 최소 2, 3년은 근무할 생각이다. 그래서 2, 3년 한국에 있을 생각이라서 영주권자인데 리엔트리 퍼밋을 신청해 두고 나왔다. 그러면 이게 리엔트리 퍼밋을 뭔지 아시나요? 그러니까 영주권자로서 해외에 오래 있을 경우에는 이게 한국말로 재입국 허가서잖아요. 재입국 허가서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안 받으면 오래 비웠다가는 영주권 박탈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니까 리엔트리 퍼밋을 신청하고 나왔다. 좋습니다. 근데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전입신고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재외국민 신분은 아니지만 여전히 영주권자입니다. 이거 아닐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재외국민 신분을 한국에서 해소하려면, 끝내려면 그게 영주권을 포기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주변에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어서 알아봤더니 재외국민 신분을 포기하려면 미국의 영주권을 포기해야 되는 거니까. anyway,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의 소득과 미국에서의 렌털 인컴 등을 IRS에 보고를 할 계획인데 한국 국세청으로부터의 세금 보고 해야죠 뭐. 제가 한국법에 대해서는 서당계로서 말씀을 드린다면 거주자가 되는 거거든요. 한국에서의 거주자 기준이요, 오히려 미국보다 더 기본법은 단순해요. 이게 또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훨씬 더 복잡해지긴 하더라고요. 그러나 기본법은 183일, 국적과 이런 거에 무관하게 체류 기간이 183일 이상이면 한국의 거주자로 본다. 한국의 거주자가 되면 뭐 한국 소득뿐만 아니라 해외 소득, 월드와이드 인컴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과세 권한을 갖는다 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찌 해야 하느냐, 뭐 신고를 해야 된다가 답이죠. 잘 해야 하고 실수 없이 빠짐없이 해야 한다가 답인데, 아마 뒤에 비슷한 질문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보통 이제 양측의 두 나라의 거주자가 이제 서로 엮여 있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우리가 손해 보지 않고 최대한 챙기느냐, 그런 것들이 보통 이제 고민의 대상이죠. 이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한국에서 보고해야 되겠죠. 그다음 당장 올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다는데 한국에 들어가신 분이 한국에서 근로소득만 보고되는 것이고 그에 따라 세금 정산이 된다 합니다. 즉 올해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내년 4월에 개별 보고해야 한다는데, 그러면 양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양국 세금 그렇죠. 양쪽 세금 당국에 중복 보고하는 셈이 되지 않느냐. 조세협정에 따라 중복 과세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어느 한 국가에서의 세금 정산 결과를 다른 쪽에 알리기에는 타이밍도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이분은요, 결국 최근에 금년에 한국에 들어간 거죠. 한국에 들어간 첫 해 다소 좀 아리까리할 것 같습니다. 왜? 내가 첫 해를 거주자로 볼 것이냐 아니면 비거주자로 볼 것이냐 아니면 파트 이어 거주자로 볼 것이냐, 뭐 이런저런 고민의 어떤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부분을 일단 조금 set aside 하고요, 논외로 하고 기본적인 사안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자는 거죠. 영주권자인데 리엔트리 퍼밋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국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서 이분이 얘기하신 것처럼 2년에서 3년 동안은 미국에 안 오고 한국에서 일을 하겠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한국에서 세금 신고를 할 때도요, 분명히 전체 글로벌 인컴에 대해서 세금 신고를 할 겁니다. 물론 올해는 연말정산을 할 때 한국에서의 근로소득만 보고된다라고 했는데, 이게 의미하는 것이 이분이
그 기간 183일이 안 됐기 때문에 첫 해에 대해서는 비거주자로 인정을 받아서 비거주자일 경우에는 한국의 원천이 있는 한국 소스 인컴에 대해서만 한국 정부가 과세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근로소득만 보고하는 것으로 해당이 되는 건지, 아니면 그건 나중에 정산해서 한국의 거주 기간이 더 길건 짧건 해서 한국의 거주자 여부를 따지는 건 당신 소관이니까 회사는 여기까지만 해줄 거고 나머지는 당신이 한국에서 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다 감안하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건, 그건 여기서 클리어하지 않아요. 그런데 일단 어떤 경우에서건 1차적으로 회사가 한국 소득에 대해서만 원천 징수를 하고 그걸 보고하는 것은 이해는 되겠죠. 자, 그랬을 때 만약에 이 사람이 한국에서 비거주자인 상황으로 포지셔닝을 한다 그러면 적어도 그 해에는 한국 입장에서 세금을 더 내는 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당연히 한국 소득에 대해서 과세 권한이 있으니까 제1의 과세권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퀘스천은 미국이죠. 미국. 왜? 나는 미국의 영주권자잖아요. 영주권자니까 여전히 나는 세법상 미국의 거주자예요. 게다가 첫 해는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러면 영주권자이자 미국의 세법상 거주자로서 월드와이드 인컴 텍스에 적용을 받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미국 정부는 이 사람이 벌어들이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러면 한국에서 번 소득까지도 포함된다는 얘기죠. 한국에서 번 소득을 미국에서 세금 신고할 때요. 4월 15일 날 원래 신고하잖아요. 또는 뭐 이제 뭐 해외 장기 체류자가 돼서 뭐 6월 15일까지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anyway. 그러면 그걸 신고할 때요. 이분은 이론상 한국에서의 소득을 다 얹어서 미국에서의 과세 소득을 구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여기 지금 조세 협정에 따라 중복 과세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건 사실 조세 협정은 아니고요. 미국의 국내 세법에 외국세 공제라고 하는 그런 컨셉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간단하게 플레인 랭귀지로 쉽게 얘기를 하자면 미국 정부가 당신 거주자라면 해외에서 번 돈도 과세할 권한은 있어서 과세할 건데, 그러나 만약에 그 해외에서 번 돈에 대해서 그 해외 정부에서 과세를 받았으면 거기다가 낸 세금만큼은 우리 세금 계산에서 빼줄게요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한국에서 1,000만 원 벌었어요. 10,000불 벌었어요. 그럼 한국에서 뭐 200만 원 세금 냈다고 치죠. 뭐 2,000불 세금 냈다고 쳐요. 그러면 그 10,000불이라고 하는 1,000만 원이라는 소득이 미국의 소득세 신고할 때 당연히 얹어져서 추가로 과세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미국에서 번 소득이 뭐 있건 없건 간에 그거랑 다 썸을 해서 거기서 이제 세율 곱해서 나오는 세금이 있을 텐데, 그런데 이 10,000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야 원천도 외국이고 거기서 과세가 됐으면 2번 내는 건 그래 뭐 심하지. 그러니 거기서 낸 거에 대해서는 그 해당 소득이 미국 과세에 이어지는 그 금액 있잖아요. 10,000불에 대해서 뭐 미국에서 과세가 된 게 3,000불이라고 칠게요. 그러면 한국에서 2,000불 냈잖아. 그거는 줄여가지고 1,000불만 더 내 라고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같은 소득 10,000불에 대해서 1,000만 원 한국에서 번 거, 한국에서 200만 원 2,000불 냈고 미국에서 1,000불을 더 내는 거잖아요. 3,000불. 그 말은 중복과세를 피해주는 근원이 되는, 근본이 되는 그 법이 외국세 공제라고 하는 그런 법이고요. 반드시 활용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걸 통해 우리가 이어지는 결과는 뭐냐? 두 나라 중에 세율이 높은 곳에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지금의 사례에서는 제가 예를 들은 게 미국에서는 고소득에 대해 30% 감안해서 3,000불 내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 한국에서는 20%였던 거고 미국은 30%니까 결국은 최종적으로 우리가 5,000불 낸 거 아니라 3,000불만 내잖아요. 한국에 2,000, 미국에 1,000, 그래서 3,000불. 이러기 위해서 한국에서 먼저 종합소득세 신고나 이런 것들을 다 하고, 그리고 미국에서 신고할 때 그런 부분들을 반드시 다 챙기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시간이 서로 엇갈리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요, 보통 미국이 4월 15일 신고고요. 한국이 5월 말인가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는요, 보통 연장 신청을 하고요. 넉넉하게 그에 대해 페이먼트를 해놓고 한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다 확정 신고를 하게 되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최종 신고를 할 때 활용하게 되는, 그게 가장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요지는 한국에 나가는 분들 또는 한국과 미국에 거쳐서 소득이 있는 분들이 중복과세를 하지 않는다. 조세협정에 따라. 조세협정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왜? 한국에도 국내법상 외국세 공제라는 컨셉이 있거든요. 중복과세를 하지 않는다. 맞아요. 그리고 그게 가능한 것은 각국이 주어지는, 각국이 제공하는 외국세 공제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최소한 중복과세는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더 높은 세율을 부담하게 된다가 정답인데, 정답이 이런 것과 실제 내가 그 혜택을, 중복과세를 당하지 않는 혜택을 누리는 것은
또 다른 얘기다. 왜? 실무는 실무대로 그 컨셉을 적용해야 되고 놓치지 않고 해야 되는 거니까 여차했다가는 잘못해놓고 나중에 때는 늦으리 후회할 수도 있다. 그게 현실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8번 미네소타에 거주하고 있고요. 그리고 콜로라도에 세컨홈을 구매했고 올해 3월부터 렌트 수입이 발생했습니다. 타주 렌트 수입 보고건으로 조언을 구합니다. 1번 그러니까 이분은 미네소타라고 하는 주에 있고 콜로라도에도 프로퍼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뭐 세컨홈이라고 했지만 렌트 수입, 사실 렌트 수입도 세컨홈이기 때문에 렌트를 얼마씩 주느냐, 장기 렌트냐 아니냐에 따라서 굉장히 큰 어떤 세법상의 차이가 생기는데 이건 별도 영상으로 제가 다룰 얘기겠고요. 아무튼 타주에서 발생하는 렌트 수입이다. 1번 렌트 수입이 있는 콜로라도에 비거주자로 세금 보고하나요?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세컨홈? 세컨홈이라는 게 거기에 어떤 일정 기간 이상을 거주하기 때문이라는 얘기인가요? 근데 렌트 수입이 발생할 정도라 그러면 그건 아마 아닐 것 같은데, 아무튼 이게 말씀하신 질문의 의도가 내가 소위 말하는 세컨홈, 가끔 가서 별장으로 쓰는 홈인데 이로부터 그 주에서 그 자체로 거주자로 인정받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리스크에 대한 퀘스천이라면 그건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비거주자로 신고하는 건 맞습니다. 비거주자로서 그 콜로라도에서 발생하는 렌트 수입, 그리고 그 렌트 수입을 렌탈 인컴을 발생시키는 데 있어서 필요한 어떤 여러 가지 비용들이 있겠죠. 관리비도 있을 것이고요. 뭐 어소시에이션 피도 있을 것이고요. 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뭐 전기료나 이런 것들 따로 받는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요. 뭐 수리비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떻게 하는지 그 부동산 리스 계약의 텀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할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당연히 굉장히 중요한 디프리시에이션도 있겠죠. 예,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자, 현재 살고 있는 미네소타에서도 타주 렌트 수입 보고를 해야 되는지, 캘리포니아로 바꿔서 얘기를 한다면요. 근데 미네소타도 많은 주들이 거의 비슷한 방법,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건 그 세금 신고서만 보면 바로 나오는 건데 어떻게 되냐면요. 이분이 미네소타 거주자로서 타주에 콜로라도에 있는 렌탈 프로퍼티로부터 인컴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인컴에 대해서 세금을 그 콜로라도에 아마도 낼 거란 말이죠. 콜로라도가 비과세 스테이트는 아니니까요. 그러면 미네소타에도 이거 같은 렌탈 액티비티로부터 나오는 소득에 대해 과세되는 거 아니냐? 아마도 내가 거주자인 그 주의 과세 소득으로 들어갈 것이고요. 그러나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 타주의 소득에서 캘리포니아 픽업했을 때 그 타주에 낸 세금 있잖아요. 그거를 캘리포니아에서 크레딧으로 곧이곧대로 다 1대1로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어떤 방식으로건 크레딧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옵션 내지는 그런 혜택이 주어질 겁니다. 아마도 그렇기 때문에 뭐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 그렇거든요. 내가 타주에서 번 소득도 캘리포니아에 다 넣어요. 근데 그 타주, 해당 타주에서 부담한 세금을 여러 그 크레딧의 성격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그걸 집어넣고 과세액, 세액에서 빼주는 그런 장치가 있거든요. 그래서 비슷하게 될 겁니다. 미네소타에서 직장 다닌다. 이 말씀은 미네소타 거주자라는 말씀을 하시려는 거였을 거라 생각합니다. 렌트 수입 신고를 할 때 렌트비에서 차감하는 것이 모기지 이자, 그렇죠? 집 보험료, 그렇죠? 프로퍼티 텍스, 그렇죠? 집 수리 비용, 집 관리인 비용, 수조세 금액을 신고하면 돼. 예, 맞습니다. 9번. 이번에 입사한 회사에서 출장비를 체크로 페이한다고 하는데 그걸 따로 텍스를 내야 하나요? 입사한 회사에서, 그러니까 회사를 다니는데 출장을 갔는데 출장비를 체크로 페이한다? 출장비는요, 근데 기본적으로 물론 성격을 더 봐야겠으나 법상 해석의 방식은요, 나의 컴펜세이션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출장을 갔으면 아예 법인 카드를 써서 하거나 아니면 내가 내 개인 비용을 내 개인 카드를 써서 뭐 예를 들어 호텔비요, 뭐 그런 게 있잖아요. 뭐 또는 교통비나 이런 걸 내잖아요. 그리고 회사로부터 리임버스를 받잖아요. 그랬을 때 회사 입장에서도 이거는 해당 직원의 어떤 비즈니스 트립에 대한 비용이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공제 가능한 비용이 될 것이고요. 종업원 입장에서는, 직원 입장에서는 이건 나의 소득이 아니죠. 비즈니스 익스펜스인 거죠. 그러니 이거는 텍스를 내야 하나요? 라는 그 질문이 그 뒤에서 의도하는 건 이거 내 소득이냐? 라고 묻는 것 같은데 소득이 아닐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왜? 출장비를 나는 그걸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 그거는 내가 지출한 것에 대해서 받은 것이고 이건 별도의 나에게 있어서는 과세 대상 소득이 아니다 라는 거. 이걸 물어본 건 아마 아닐 텐데 이런 게 있어요. 제가 또 오지랖이긴 한데 장기 출장 뭐 1년 이상 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는
1년 이상으로 애초에 예정이 되어 있을 때에는 이런 것들을 다 과세소득으로 잡아야 된다. 예컨대 뭐 출장을 올해 몇 년 동안 뭐 주재원으로 나가는데 거기서 뭐 얼마의 하우싱 커스트에 대한 거를 뭐 체류비로서 주고 뭐 한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1년 이내에 away from home expense가 아니기 때문에 과세소득으로 넣는다라는 룰이 있는데요. 이분이 물어본 건 뭐 그건 아닌 것 같고 뭐 short term에 대한 얘기였을 것 같습니다. Win Fund Management. 저는 현재 여러 식당을 동업하고 있습니다. LLC로 셋업을 해서 파트너십으로 세금을 내고 둘이서 동업을 합니다. 동업자는 개인으로 50%, 저는 S코퍼레이션으로 지금 50%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은 소득을 K1으로, 저는 K1으로 오기 전에 저의 다른 Ccorp 매니지먼트 회사로 매니지먼트 피로 받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아니면 K1으로 넘어온 다음 저의 Scorp에서 Ccorp으로 피를 내야 하나요? 우선 첫 번째 아이디어는 그 말씀이 지금 어떤 LLC를 동업하는데 그 LLC에 있어서의 매니지먼트를, 그렇죠? 뭐 관리 업무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매니지먼트 컴퍼니를 세워서 보낸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결국은 LLC의 비즈니스에서 발생하는 관리 업무를 아웃소싱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질문하신 분의 의도가 나에게 가는 인컴을 그것만을, 그렇죠? 그것만을 이 매니지먼트 컴퍼니 쪽으로 어떻게 어레인지를 할 수 있겠냐라는 질문일 텐데, 첫 번째 이 가능성에 대한 질문은 그건 어색하지 않겠어요? 굉장히 어색하고, 아까 substance over formality라고 하는 그런 어떤 doctrine이 있었잖아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권장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은 LLC의 오퍼레이션에서 매니지먼트 피 또는 매니지먼트 펑션을 분사한다라고 하면 그로부터 나오는 캐시플로우는 결국 두 멤버, 두 파트너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게 돼야 될 테니까요. 그리고 아니면 K1으로 넘어온 다음 Scorp에서 한다. 이 부분은 만약 그 Scorporation, 지금 윈펀드 매니지먼트 님이 가지고 있는 그 Scorporation이라는 비즈니스가 요것만 있다 그러면 역시 어색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 다른 여타의 K1 인컴들이 있거나 또는 Scorporation 자체의 다른 비즈니스를 하면서 거기서 매니지먼트 기능을 분사하는 거라고 하면 아이디어를 충분히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데브토님, 플립 관련 세금, 한국 개인 사업자, 플립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세이프로 텀시트를 받고 플립을 준비하기 시작했는데, 만약 미국 법인을 설립한 뒤에 Founders Restricted Stock을 액면가로 구매하고 1주에서 2주 후 바로 투자금이 납입되면 향후 IRS가 제가 페어마켓 밸류로 주식을 구매하지 않았다고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예전 변호사님의 플립팔2, 제 영상이요, 플립팔2 영상에서 한국에서는 투자상 밸류가 아닌 상증세법상 장부가로 적용이 된다 하셨는데 미국은 투자 유치 시 밸류가 페어마켓 밸류로 보는 것 같아 걱정입니다. 세이프로 텀시트를 받았다. 그 말은 미국 회사가 추가의 투자를 이제 미국 회사로 플립을 한 뒤에 세이프 투자를 받겠다라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근데 미국 법인을 설립한 뒤에 파운더의 리스트릭티드 스탁을 액면가로 구매하고 1, 2주 뒤에 바로 납입이 되면, 플립은요, 플립에서의 양도세에서 그 상증세법상 장부가를 말씀드렸던 이유는요, 그 한국에서 이와 같은 결국 주식 거래를 매매로 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한 나라에서 발생을 했다면 내가 가진 A라고 하는 회사의 주식을 B 회사에게 주고 그 B 회사의 주식을 나는 대가로서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나의 주식을 없애고 그 대가로 받는 또 다른 회사의 주식이라는 면에서 현금이 왔다 갔다 하지 않기 때문에 비과세의 적용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국경을 건너는 크로스 보더 트랜잭션이 되다 보니 그렇게 안 되고 한국 회사의 주식을 미국에 설립하는 회사에다가 넣고 그 대가로 미국 회사의 주식을 받는, 이게 플립이잖아요. 그 행위를 양도의 하나의 이벤트로, 과세 대상되는 양도의 이벤트로 간주가 되고, 창업자들이 마치 본인이 가진 주식을 매각해서 양도한 거니까 그에 합당한 양도세를 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의 그 주식의 가치를 뭘로 보느냐가 상증세법상의 가치로 본다라는 게 이제 설명의 내용인데, 이건 온전히 한국이고요. 미국에서는 어차피 내가 한국 회사의 주식을 미국에다가 넣은 거잖아요. 그리고 그 대가로 나는 미국 회사의 주식을 받은 거죠. 이거의 베이시스는 캐리 오버 베이시스가 되는 거예요. 캐리 오버 베이시스라는 거는 한국에서의 내가 인정받았던 그 원가인 거죠. 말하자면 내가 양도세를 부과할 때 그 상증세법의 가격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계속해서 좋은 게 아니고요. 나중에 매각할 때요, 그만큼은 캐피털 게인 텍스가 더 높겠죠.
왜냐하면 나의 원가가 낮아질 테니까요. 그래서 미국의 플립에서 출자를 하는 행위는요, 미국에선 과세 전혀 안 됩니다. 이후에 그 주식을 매각할 때 과세가 되고, 그때 과세액이 늘어나느냐 줄어드느냐인데, 페어마켓 밸류로 주식을 하지 않았다가 아니라 지금 당장은 문제가 안 되고요. 나중에 매각할 때 베이시스는 얼마로 보느냐인데, 그 관점에서 보면 IRS는 페어마켓 밸류가 아닌 게 더 좋죠. 과세 수입을 더 높일 테니까. 아마 지금 질문하신 분은 제 얘기를 최소한 따라오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다른 분들과는 좀 너무 오늘의 내용과는 조금 다르면서 동시에 좀 수준이 높은 내용이다 보니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0-1 타주에 살고 있는 형제 집이 제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집 구입 당시에는 인컴 증명이 너무 작아서 론이 안 나온다고 해서 제 이름을 빌려줬고, 곧 론을 가지고 제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타주에서 텍스 보고를 하라고 날라왔다. 집이 있는데 왜 한 번도 텍스 보고하지 않았냐고 하면서 그 집이 투자용 집이면 번 돈에 대해 텍스를 내라고 한다.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곳에 텍스 보고를 했는데 충분치 않다. 텍스 보고서를 그쪽에다가도 보냈는데 충분치 않다. 이번에 온 경우는 벌금에 이자까지 붙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형제가요, 타주에 살아요. 뭐 예를 들어 나 캘리포니아인데 다른 분이 뭐 애리조나에 살아요. 근데 그 집이 내 명의로 돼 있다. 왜냐하면 동생이라고 하죠. 동생분이 애리조나에서 집을 살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고 그래서 론을 받아야 되는데 론이 안 나온다. 그래서 내가 내 명의를 줘서 내 명의로 론을 받아서 그렇게 된 상태고 거기에 동생이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하시면 좋겠고요. 일단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는 내가 내 집을 동생에게 렌트해 준 거예요. 내 집을 동생에게 렌트해 준 거기 때문에 이게 그 애리조나라고 하면 주정부에서 이걸 어떻게 알았느냐, 물론 그 부분을 제가 뭐 어떻게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하기는 쉽지 않겠으나 어찌됐건 내 집에 타인을 거주하게 했으니 이건 기본적으로 임대를 준 거잖아요. 그럼 그에 해당하는 합당한 임대 수입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 그에 대해 이 애리조나 주 정부에서는 세금 보고 하세요 라고 날라온 거죠. 그래서 집이 있는데라는 말은 투자용 임대부동산이 있는데 왜 한 번 또는 뭐 당신이 살면 사는 집일 것이고 근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왜 텍스 보고를 하지 않았냐고 하면서 그 집이 투자용 집이면 번 돈에 대해 텍스를 내라고 하네요. 그렇죠? 그 얘기인 거죠. 그래서 벌금에 이자까지 붙었다. 이럴 경우 어떻게 되느냐. 우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가 첫 번째고요.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나는 속수무책이 되기 때문이죠. 그러면 차선책은 뭐냐 했을 때 이런 거예요. IRS가 됐건 주정부가 됐건 내가 이 주도적으로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과세 당국이 나에게 어프로치를 하잖아요. 그러면 일단 나에게 있어서는 칼자루가 뺏겨요. 물론 그 상황에서도 대응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그건 아니죠. 뭐 예를 들어 저희가 이건 요 질문에서 좀 다소 동떨어진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텍스 컨설팅이라고 하는 것 또는 텍스 어드바이스를 준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안이 발생하기 전에 악성 사안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계획해서 진행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겠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어떤 법적인 근거 이런 것들을 최대한 확보해서 나중에 문제 제기를 설사 받더라도 충분히 소명할 수 있도록 대비해 놓는 게 가장 중요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는 경우가 사실은 또한 많단 말이에요. 비일비재하죠. 그랬을 때 그러면 완전히 다 떼는 느질이 불가능한 거냐? 그렇진 않죠. 우리가 IRS 감사가 나오거나 뭐 주정부 감사가 나오거나 했을 때 감사의 대리인으로서 고객을 대리해서 이런저런 것들을 해서 싸워준다라는 말은 몸으로 싸워주는 게 아니라 논리를 가지고 방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리 준비했을 때보다 우리의 입장이 더 공공할 거다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 바람직한 것은 미리 하는 게 좋다는 거죠. 그럼에도 어떤 사안이 터졌을 때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냐? 있긴 있어요. 그럼 제가 당연히 있죠. 그러니 뭐 어떤 텍스 컨트로버시라고 하잖아요. 그런 IRS 어디시 나오거나 했을 때 대리인으로서 전문가로서 대리하는 그런 이유이겠죠. 때는 늦으리가 돼서 그 과세 당국이 하라는 대로 그냥 따라만 가야 되는 거라면 그런 서비스가 필요가 없을 거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자 이번에는 벌금에 이자까지 붙어왔다. 이제 얘기하려는 게 이거예요. 결국 내가 주도적으로 먼저 했다면 형제 집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내 집으로 했을 때 형제가 사는 데인데 그러면 내가 허락하는 가장 억셉터블한 낮은 수준의 어떤 그 임대 소득을 책정해서 그걸 가지고 진행을 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은 아까 얘기했던 뭐 집에 필요한 이런저런 임대 비용들이 있잖아요. 아까 뭐 프로퍼티 텍스도 있었고 몰기지 이자도 냈을 것이고 이분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이게 타주에 있는 집이기 때문에 이거 몰기지 이자도 공제도 제대로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럼 다 날려버린 거죠. 충분히 이거를 인컴 프로퍼티 임대 소득에 대한 공제 항목으로서 활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자기 집으로서 몰기지는 못했을 거거든요. 이 집은 자기가 사는 집이 아니니까. 그러면 아마도 세금 신고를 안 해왔으니 그동안 지급했던 그런 이자 비용에 대해서 비용 처리 하나도 못 해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애초에 그런 것들을 잘 챙겼더라면 이렇게 주정부가 문제 제기하기 이전에 이미 나는 내가 주도적으로 칼자루를 쥔 채로 해결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거고요. 근데 그거를 안 하고 또 깔고 뭉개고 있다 보니 이제는 벌금에 이자까지 붙었다는 거죠. 그러니 이게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못 막는 그런 상황으로 악화되는 그런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어떤 식의 계산이 되었는지를 이걸 이제 delinquent tax return이라고 하죠. 늦게라도 하는 그게 가능한지를 타진해서 진행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그러면 결국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경우 그와 같은 임대소득을 임대 비용으로 차감해서 나의 넷 임대소득을 줄일 수도 있을 것이고요. 다른 분께 물어보니 형제집을 렌트 준 것으로 해서 인컴으로 보고하고 디덕션을 적용해서 텍스 줄 그렇죠. 자기 이름만 빌려줬는데 인컴으로 해서 텍스를 내라니 형제에게 말해도 아직 론을 가지고 갈 능력이 안 되니 대화도 안 되고 이 말씀은요 제가 이름만 빌려줬는데 나의 인컴으로 해서 내가 세금을 내라고 하니 억울하다 첫째. 그리고 형제에게 얘기해도 그 형제분이 론을 가지고 갈 능력이 안 되니 걱정이 됩니다. 근데 두 번째 말씀하신 형제에게 말해도 론을 가져갈 능력이 안 된다는 것은 사실 해결책이 안 돼요. 왜? 이미 발생한 사안에 대한 해결책이 아니잖아요. 미래에 어떻게 할 거다라는 그런 설명은 될 수 있지만 물론 그렇게도 못한다라고 하지만 그러니까 지금 형제에게 론을 가져간다 이 말은 내 명의 더 이상 안 주고 네가 네 걸로 가져가서 네 집에서 사는 걸로 해가지고 론도 네가 내고 다 해 이 얘기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일단 과거에 지금 엎질러진 물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는 거고요. 미래에 대한 얘기가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름만 빌려줬는데 인컴을 해서 텍스를 내라고 하니라고 해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충분히 모르긴 몰라도 그동안 그 인컴에 대해서 offset 할 수 있는 차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다 허공에 날려버린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으니 그걸 차근히 찾아서 공제를 해보면 어쩌면 네글리저블한 무시할 만한 수준의 텍서블 인컴 그리고 뭐 이런저런 거 빼서 과세액이 안 나오거나 낮게 나올 수도 있고 그렇다면 아마도 거기에 누락된 과세액이 얼마 없으니 이자나 페널티도 없거나 사라지거나 뭐 줄어들거나 하는 그런 솔루션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한번 타진해 보는 게 좋겠다 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시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건강하시고 별일 없으면 다음 주 새해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